반갑습니다. 이수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뉴미디어 아트, 인간과 그다음에 기계의 관계. 근데 사실상 그 프로그램 자료에 올라온 것은 인공지능 예술과 기술의 관계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약간 광범위하게 결국에는 인간과 기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이제 간단히 하면 사회자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현재 중앙대학교 인문 콘텐츠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와 강의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의 약간 교육적 배경,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학부에서는 제가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이제 동물 번식학이라는 그 스페시픽한 분야를 연구하다가 현미경을 통해서 본 그 동물의 정자의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런 우리 눈에 실제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이미지들의 그 세계를 기술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단한 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전공을 바꿔서 제가 사진학을 전공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하던 시절에 이미지를 컴퓨팅 기술로 처리하는 이제 컴퓨팅 기술의 이제 발전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아날로그 사진에서 이제 디지털 사진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컴퓨팅 기술로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다시 이제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의 컴퓨터 비전 쪽으로 이제 좀 전공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세상 그 실제 세계에서 만나는 그 이미지들을 어떤 새로운 이미지로 이렇게 좀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를 계속 연구해 왔고요. 졸업 후에 이제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만나다 보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가기 앞서 제가 오늘 이제 그 페스티벌을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기술에 대한 혹은 또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관람도 하시고 또 이제 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기반의 어떤 내용들은 제가 좀 그 배제를 하고 예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술이 컴퓨팅 기술이 예술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규정지어질 수 있는 것이냐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미디어 아트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음과 동시에 과연 뉴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실제로 예술 이 뉴미디어 아트, 즉 아트라는 예술 영역에 계신 분들도 이론을 하거나 실제로 이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 좀 역사가 깊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예술 방식에 비하면 깊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말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뉴미디어 아트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이제 그 뉴미디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대에 따라서 그 미디엄, 즉 매체에 대한 의미는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규정을 짓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기술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미디엄이라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뭐 언론, 라디오, 팩스, 뭐 전화기, 뭐 등등등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 집약적으로 이제 의미가 변화를 하게 되면서 그런 기술에 굉장히 이렇게 적응도 잘하고 탐닉을 할 수 있는 여러 예술가분들이 이제 그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하면서 디지털 아트라는 이제 그 단어가 이제 명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만레이나 초현실주의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이제 자랑스러운 백남준 작가, 예술가, 이제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예술이라는 거, 디지털 아트라는 거에서 한 큰 이제 그 기둥, 이제 맥을 짚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아트 또는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정의가 이제 독일 쪽에서 많이 이제 내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는 제가 조그맣게 디비엔트 아트라고 썼는데 아마 이 단어를 구글링해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만나보지 못한 이미지를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의 어떤 디지털 아트는 이런 디지털 기술, 근데 사실상 지금의 기술은 디지털과 무관한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생산해낼 수 있는 작품들을 디지털 아트의 범주에 다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데 자, 이제 좀 살짝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 자, 지금 찰스 추리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님이셨고, 현재는
살아는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1922년에 탄생하신 분인데,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컴퓨터 제너레이팅으로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보시는 것처럼 67년, 66년, 1960년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기반은 엔지니어를 전공을 하셨지만 오하이오 대학에서는 예술로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되게 화질이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저렇게 선을 컴퓨터가 제너레이팅해서 만든 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작품은 그냥 프린트된 작품들이고요. 그걸 갖다 이제 애니메이팅으로 저렇게 생산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새가 하나, 허밍벌드라는 새가 이제 그려지고 이제 새가 파닥파닥 나는, 지금의 기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저게 뭐지? 기술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시대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시대적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표현을 컴퓨팅 기술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데 백그라운드는 엔지니어나 컴퓨터 사이언스의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작품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노일이라는 분도 엔지니어였고, 그리고 현재 살아는 계시는데 뭐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도 컴퓨터 제너레이팅으로 이렇게 선을 표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필립 패터슨이라는 분은 이제 모나리자를 갖다가 저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좀 따르고 싶은 예술가들이 저에게도 있는데, 그분에게는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1964년도에 발표를 하셨고요. 이분도 당시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히로시 가와노라는 분은 태생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일본 분이지만 중국인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몬드리안이라는 그 작가에 대한 작품에 대한 외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66년인데 아티피셜 몬드리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시간상 이제 그 1960년대 디지털 컴퓨팅 제너레이티드로 작품을 발표한 내용, 그 작품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 뉴미디어 아트라는 것을 규정짓는 게 이것이 하나의 장르인가 또는 하나의 운동인가, 시대와 맞물려서, 근데 우리의 이 기술이라는 게 그 시대성을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휘트니 뮤지엄 큐레이터인 폴 크리스티앙은 이 뉴미디어 아트라는 것을 하나의 장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스타일, 문화라고 이제 그는 얘기를 한 거고요. 반면에 또 이론가인 비평도 하면서 하는 그 마크 트리브와 제나는, 그러니까 뉴미디어 아트라는 책을 쓰신 분들입니다. 장르라기보다 하나의 운동이다. 시대성을 담고 있는 하나의 변화를 표현해내는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론을 전공하신 분들에게서 더 많은 얘기가 담론이 형성되어야 될 내용들이긴 하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어떤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뚜렷한 명분이나 목적성을 드러내면서 행위를 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목표점, 고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행위가 어느 영역에 속해 있으며 그 영역에 있을 때 그 영역에서의 내 하는 그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뉴미디어 아트,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작품 활동의 그 영역에 대한 정의를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한참 아까 60년대 제가 작품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뛰어넘어서 이거는 2003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웨더 프로젝트라는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이제 장시간 전시가 됐는데요. 그냥 일단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뭐를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네, 잠깐 한 1초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웨더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딱 봐도 태양을 표현한 것 같죠? 그죠? 예, 맞습니다. 태양은 인공 태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인공 태양을 관람자들이 이렇게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발전소였다고 해요. 이 공간이 인공 태양을 만들면서 이 작가가 일단은
좀 전까지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베이스였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이겠죠. 그래서 알루미늄판으로 이 태양의 어떤 쉐입을 만들고 그 뒤에 반사광 전구들을 달아놓고요. 천장에는 유리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설탕과 물을 섞어서 운물을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공간에 대한 환경 시뮬레이션을 만든 겁니다. 가상 환경.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태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많은 관람객들이 이 공간에 머물면서 뭐 환경에 대한 얘기, 뭐 혹은 인공 태양에 대한 얘기, 혹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얘기들을 나눴겠죠.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어떤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인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영역을 만들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라프 엘리아슨 좀 그 북유럽 작가이기 때문에 좀 발음이 힘들긴 한데요. 그래서 그가 표현한 그 작품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 뉴미디어 아트에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작가는 다양한 그 동시대가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극 수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의 뉴미디어 아트에 다시 말씀드리면 최신의 기술에 놓여 있는 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범위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기계학습과 또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뭔가 그 시각 이미지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술이 이 예술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 발표에서도 이 두 번째 가옥에는 이제 소개가 됐어요. 자, 첫 번째 겐을 여는 로빗 마렛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혹시 이 작품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예, 벨라민드 몽드의 초상화라는 제목으로 2018년에 5억 원, 우리나라 하나로 환산했을 때 5억 원에 팔린 작품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작품의 기반 알고리즘 바로 저 로빗 메럿이라는 프로그래머 아티스트에 의해서 깃허브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은 자기가 만들어서 공개를 했지만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적극 이렇게 작품을 생산해낸 건 프랑스의 연구자 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다시 이게 경매의 장소까지 넘어가서 이게 그 돈으로 금액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넘어가서 팔렸을 때 로빗 바렛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별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흥분하진 않고 인터뷰에서 그 사실을 밝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로빗 바렛이 최신 작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그 니트웨어 라인업이라고 이제 했는데 패션 디자이너의 옷을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패션쇼에 그 도출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실제로 그 옷으로 만들어서 그 이 패션쇼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발렌시아가가 꽤 오랫동안 만들었던 작품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생산해낸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결과물 작품은 발렌시아의 작품도 아니고 에큰이라는 이제 회사가 주도해서 이 패션쇼를 진행했는데 그 회사의 그러니까 작품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로빗 바렛의 작품입니다. 이게 최신 작품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아마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로빗 바렛을 소개할 때 보면은 그 위키아트에 있는 누드화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켜서 도출하는. 자, 오른쪽은 풍경화. 자, 아래는 프랑스의 그 바롯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450점의 이 해골을 그리는 화가인데 그걸 갖다가 제공하면서 트레이닝해서 새로 만들어보자 해서 도출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빗 바렛은 이 작가들, 그러니까 예술가, 전통적인 예술 방식을 구사하는 화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아시는 분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오겐인데 작업하는 장면을 제가 그냥 빠르게 방법적인 면으로 실제로 공개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소프트웨어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가오겐입니다. 아마
찾아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어떤 오리지널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바위를 하나의 어떤 뭉치로 이렇게 그 바운더리 경계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바위가 없던 바닷가에 바위를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들이 만들어 온 릴리스한 동영상보다 결과물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정말로 진짜 이미지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몇 번 트라이를 했습니다. 뭐 작품에 대한 평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온라인 부스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는 제 작품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소개도 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AI 아틀리에라는 도구를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스타일 트랜스퍼로 하나의 붓으로만 이걸 활용을 하지만 애초에 이제 개발되었던 전시 당시 쇼케이스 당시에 개발됐던 건 실제로 이미지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많이 빨라지고 있죠. 예. 예. 일단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인데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에이걸 루킹업인데 제가 그 전시 지금 되고 있는 더로 바뀌었어요. 이미 이 소녀는 그냥 에이걸이 아니라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오리지널 페인팅에 내가 원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커팅을 해서 얹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스타일 트랜스퍼로 이렇게 트랜스퍼링을 하면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한 작품인데 다 고흐의 작품입니다. 예, 고흐의 작품을 이거는 실제로 제가 당시에 고흐가 지나갔을 법한 파리의 어느 한 공간을 촬영을 했고 그것을 AI 아틀리에라는 스타일 트랜스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새로운 작업을 만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사실은 다 트랜스퍼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AI 아틀리에의 특징은 전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영역만 트랜스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들려드리고 싶었던 오늘의 얘기는 주제는 이제 앞으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고 어떻게 향유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기술이 올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기술이 결국에는 창의력, 인간이 창의하고자 하는 어떤 영역의 대역폭을 넓힐 것이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내가 툴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 되어야 하는 나의 도제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을 허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인간 고유의 영역인 영혼과 정신을 담은 어떤 크리에이티버티다. 결국 그것이 가능하게끔 이 기술이 도와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 연구소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연구원이 같이 해서 이제 빠르면 연말 내년 초에 방금 소개시켜드린 그 AI 아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 경영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어떤 기술이 됐던 그 기술 기반으로 예술 작품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그 작품이 어떻게 회자될 것이냐, 어떻게 담론을 형성해야 될 것이냐. 그러려면 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작품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작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선상에, 그 라인업에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표하신 많은 분들이 그 앞에 같이 어깨를 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말이 너무 빨랐지요.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술가 입장에서 AI가 그린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누가 있는가가 중요할까요? 예, 네.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향유하는 사람이 무엇을 느낄 거고 내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건 어떤 작품이 됐든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질문을 여기서 고맙습니다.